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박석순 교수의 강연과 글입니다. 일부는 목회자분들 대상 강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 교수는 지구온난화 위기가 좀 과장됐고 심지어 완전한 사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세요.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 증가는 오히려 지구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파격적인 시각까지 제시하는데요. 네, 정말 기존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 교수의 주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또 주류 과학계의 의견과는 왜 다른지, 그 핵심 논리를 파악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이슈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중요하죠. 우선 박 교수가 왜 기존의 기후 위기론을 의심하게 됐는지 그 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분이 직접 밝히기로는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한 20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생각에 좀 의문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 트럼프 발언이 계기가 됐군요. 네, 특히 이제 IP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여기서 주도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중심의 접근법 있잖아요. 이걸 완전한 사기, complete hoax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기라고까지 표현하는 근거가 궁금한데요. 뭘 근거로 드는 건가요?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역사 기록 그리고 고기후학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후 정보를 보면요. 네네. 약 1000년 전 중세 온난기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랜드에서도 농사를 짓고 북유럽에서도 포도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아, 중세 시대에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 네. 반대로 한 1900년대 소빙하기 때는 템스강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다는 기록도 제시하면서 이런 걸 보면 기후라는 건 인간 활동과는 별개로 자연적으로 계속 변동해 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적인 주기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산화탄소 역할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아주 다릅니다. 박 교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밖에 안 된다. 아주 극미량이고 실제 온실효과의 90에서 95%는 수증기가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아, 수증기가 대부분이다. 네.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자연 발생량까지 가포함한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해서 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산소탄소 포화 이론, 이걸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이산화탄소 포화 이론이요? 그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수준에서는 이미 이산화탄소가 흡수할 수 있는 열에너지, 그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거의 다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미 흡수할 만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져 봐야 추가적인 온실효과 증가는 거의 없다. 미미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 이론 자체는 기후과학계 내에서도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기적의 분자라고까지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네. CO2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의 광합성이 촉진되니까 지구가 더 푸르게 되고 옥수수 같은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서 식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봅니다.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된다. 네. 실제로 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농업에서는 생산량 늘리려고 일부러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사례를 들면서 CO2 증가는 인류에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그렇다면 박 교수는 기후변화의 진짜 원인을 뭐라고 보는 건가요? 인간 활동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원인이죠? 박 교수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영향보다는 훨씬 더 큰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가 우리 은하안을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네. 이때 겪게 되는 우주 환경의 변화, 특히 우주선, 코스믹 레이즈라고 부르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의 양 변화가 구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구름양의 변화가 결국 지구 기온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주선이 구름을 만들고 그게 기온에 영향을 준다?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또 다른 자연적 요인은 없나요? 물론 지구 자체 요인도 강조합니다. 특히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역할, 그리고 구름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바다와 구름이요? 네. 바다가 열을 엄청나게 저장하고 또 증발을 통해서 구름을 만들잖아요.
이 구름이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식혀주고 밤에는 지표면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온도를 유지해주고 뭐랄까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동 온도 조절.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북극 빙하 감소 문제도 해저 지열이나 해저 화산 활동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활동보다는 거대한 자연의 순환이 기후를 결정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 교수는 이런 기후 위기론 자체가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퍼졌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심지어 기후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몇몇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산업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인구 통제를 목표로 하는 초고가주의자들, 네. 그리고 연구비나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데이터를 왜곡하는 일부 과학자나 언론들, 그리고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을 좀 지목하는 것 같던데요. 태양광 패널 시장을 이용해서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 한다. 이런 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론이 중국에게는 일종의 기밀병기처럼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상당히 강한 주장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기후위기론에 기반한 정책들은 경제성장을 막는 경제적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또 전기요금에 붙는 기후환경요금처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는 근거 없는 공포심만 심어주는 아동학대와 같다고까지 정말 매우 강하게 비판합니다. 비판의 수위가 정말 높네요. 그럼 박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일단 전기요금 등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 같은 이런 부담금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요. 또 기후변화의 진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자연적 요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적 강점을 가진 원자력 에너지를 값싸고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박석순 교수의 주장을 통해서 기후변화 논쟁의 또 다른 상당히 다른 측면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생각보다 작고 기후변화는 주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며 현재 우리가 듣는 기후위기론은 과장되었거나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작된 측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계의 합의와는 정말 크게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요? 어쩌면 지배적인 이야기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있을지 모를 여러 동기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